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식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130년 전인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청일전쟁은 한반도가 직접 전쟁터가 되어 조선에 막대한 물적, 인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전쟁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줬는지 저 잘 모르는데요. 청일전쟁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전쟁으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시민들은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학계 또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청일전쟁을 시작 잘 모르고 이제 역사 교육이 이 부분을 주목을 못하고 있었던 이제 탓이 컸었고, 많은 이제 연구에서도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과의 이제 국제전이고 또 외교 문제 이런 거로서 많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청일전쟁을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타자의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동아시아 3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청일전쟁. 오늘날 전쟁의 당사자인 한중일 세 나라는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옆에 보이는 이 도시는 성완읍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소도시고요. 성완읍 앞으로 펼쳐져 있던 이 들판은 과거에 청망평이라고 불렸습니다. 저 앞쪽에는 평택이 보이고 우측에는 안성, 그다음에 좌측에는 아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 알다시피 정수장 공사를 할지언정 이곳에 보면 청일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네 분들도 이 산이 월성산으로만 알고 있었지 청일전쟁에 청나라군의 진치가 있었고 전투가 있었던 월봉산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들판은 청나라군이 이곳에서 패배했다라고 해서 청망평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지명조차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일전쟁은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전쟁이 전개가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에 살고 있던 조선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경복궁 서문 영추문입니다. 청일전쟁 시기에 가장 최초의 하나의 그 역사적 큰 사건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다소 생소한 이 경복궁 점령인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갑오년에 외놈의 난리다 그래서 갑오외란이라고도 규정하기도 했고요. 당시 공사의 이름을 따서 대조규계난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복궁 점령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서 마포와 용산에 주둔하고 그 주력이 7월 23일 이 조선의 왕궁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러므로서 조선의 정치 체제가 해체되고 친일 개화파 정부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고 결국 일본의 보국화의 시초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경복궁 점령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어떻게 청일전쟁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조선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이란 패널로 시작하는 동학혁명 기념관의 청일전쟁 기술은 전쟁 과정이나 결과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을 갑오 중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류공도에 있는 중국 갑오 전쟁 박물관은 중국 최초 갑오 중일전쟁을 기억하는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항일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을 여러 곳에 세워 역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갑오 전쟁을 나라의 깊은 상처라는 의미의 국상으로 표현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시진핑의 문구가 전시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일청강화 기념관입니다. 청일전쟁의 종결을 목적으로 한 일청강화회의는 1895년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곳 시모노세키에서 열렸습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패권을 움켜쥐게 된 일본은 이곳을 역사적인 명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90도로 직각으로 그렇죠. 이렇게 받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당시 무츠 요리다신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당히 거만한 자세. 거만한 자세. 네. 완벽한 뒤에 있는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으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걸 좀 과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걸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있죠.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쟁이자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메이지 시대의 영광의 가장 찬란한 한 페이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자와는 자신이 경영하는 시사신보 지면을 통해서 문명의 의로운 전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국 일본은 조선을 청의 야만으로부터 떼어내서 문명의 권역으로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는 1894년 가보년부터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이 기간이 계속 연속된 중일 전쟁이었다. 항일 전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가보년 중일 전쟁에서는 청나라가 중국이 패배를 했지만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결론적으로는 1945년 8월 최종적인 승리를 획득한 것이 이 중일전쟁의 결론이자 50년간의 항일전쟁의 역사. 이것이 학생들에게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한 애국교육, 이른바 내셔널리즘 교육의 어떤 한 표본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청일전쟁 하면 그냥 청나라랑 일본이 싸운 전쟁. 동학농민 봉기하면 가보년 동학농민 항쟁을 또 따로 놓고 각각의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인데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청일전쟁의 주 전쟁터가 한반도였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과 조선 민중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농민들은 자신의 농토에서 생산된 양식들을 전부 일본과 청국군에 수탈당하죠. 서울에는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망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자료에 피난 상황이 입증되고 당시 조선들의 기록에 의하면 평안도의 상태라는 것이 1790 이때면 집이 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 평안도 사람들의 피해는 가장 컸었고 이들은 나중에 조선 내에서의 청국과의 전투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만주를 진입한 상태에서 일본군의 병참을 위해서 인력부로 동원돼서 심지어는 하루에 10,000여 명 이상 되는 이 인력부가 시모세키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도 일본인 전쟁 인부로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 땅에서 청일 양국이 벌인 전쟁으로 조선 민중이 당한 고통을 상세히 밝혀냄으로써 타자의 전쟁이 아닌 우리 전쟁으로, 즉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청일 전쟁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근식 교수는 1894년 동북아시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고 강효숙 교수는 조청일 전쟁으로 부르자고 합니다.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열강이 각축하고 조선이 반복하는 그 시기가 한 35년 정도 걸렸다는 게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지금 우리 땅이 다시 외세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청일 전쟁을 주체적인 역사 인식 속에서 우리의 전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반도를 평화로운 땅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